애들은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리고 애들이 자기가 한 번도 주도권을 가져보지 못해서 주도권을 주세요라고 얘기를 안 하죠. 왜냐면 모르니까 그 세대를. 그러다가 이제 내 생각, 내 관심사, 내 주제, 내 아젠다가 중요한 그런 평가 패러다임이고 그런 걸 계속 학교에서 요구를 하다 보면 자기가 주도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정말 이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저는 예를 들어서 이제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옆에서 이제 음식을 보고 배우라고 하면서 계속 시키는 일은 양파 까라, 파 다듬어라, 마늘 까라. 이것만 계속하면 10년이 돼도 이 며느리는 혼자서 손님상을 기획해서 차리질 못해요. 근데 저는 혼자서 손님상을 기획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손님이고 어떤 연령대고 어떤 걸 좋아하고 그래서 재료는 뭘 구매해야 되고 어떤 거는 음식 준비에 따라서 어떤 건 미리 재워놔야 되고 이 모든 걸 오르가나이즈하고 코디네이트 할 수 있는 기획을 할 수 있느냐가 10대를 위한 부모 반란. 이제는 경쟁이 아닌 진짜 교육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의 나다운 삶을 위한 아우성. 더 늦기 전에 함께해요. 아, 내가 어색하고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먼저 그 귀하신 분 모셨는데요. 제가 주섬주섬 소품부터 볼게요. 네. 아, 네. 귀하신 분 모셨습니다. 이혜정 소장님 모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이혜정 소장님은 뭐 소개 안 해드려도 다 아실 텐데요. 네. 그래도 간단하게 본인 소개는 본인이 한번. 그러실까요? 네.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육과 혁신연구소 소장 이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사실 뭐 저희도 이혜정 소장님 그 유튜브 영상 같은 것도 많이 보고 해서 굉장히 저희는 내적 친밀감이 있긴 합니다. 근데 뭐 100만 넘게 되는 이런 채널들에 보통 출연하셨는데 저희 아직 구독자 100명도 안 되는 작은 이 소박한 채널에 그 인터뷰를 요청해가지고 사실 저희는 관심 많이 하면서 요청드렸는데 이렇게 선뜻 수락하신 이유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제가 대한민국 교육을 개혁시키고 싶다라는 게 저의 이제 바람이고 소망이 된 지 오래됐는데, 근데 이제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떤 섭외나 혹은 어떤 요청들이 막 들어오면 그거의 판단 기준이 경제적인 이득이 있을까? 혹은 사회적인, 명예적인 이득이 있을까? 이런 기준이 아니라 이게 대한민국 교육을 개혁하는 데 도움이 될까? 이거로 항상 판단을 해와서 그래서 이게 어떤 다른 조건보다 대한민국 교육을 바꾸는데 단 몇 분의 국민들, 학부모님들, 교사들 몇 분들의 마음만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게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하지 않고 그냥 수락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이 작은 글에도 담겨질 수 있어서 너무 감동이기도 하고. 그러면 그 여는 말로 어쨌든 소장님 저희가 이제 처음 얘기 들었을 때는 그 서울대에서 누가 A+를 받는가 이렇게 대학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 그래서 또 최근에는 그 중등 교육 주로 이제 IB 교육과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그 개혁 방안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문제의식 때문에 그 처음에 고등교육에서 관심을 두셨다가 중등교육으로 관심을 이제 이렇게 이전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일단 서울대에서는 누가 A+를 받는가, 뭐 대한민국의 시험 IB를 바란다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계신데 이 세 가지 책이 물론 단어도 다르고 워딩, 글, 에피소드, 예시 다 다르지만 저의 입장에서는 이 세 가지 책을 관통하는 하나의 일관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기르고자 목표한 역량이 있으면 그걸 기르는지를 평가해야 되는데 평가를 딴 데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서울대에서도 그렇거든요. 서울대에서
보통 대부분의 서울대를 비롯한 많은 그 교육기관들은 21세기 4C 능력이라고 하죠. Critical Thinking, Creativity, Collaboration, Communication 이런 역량을 다 기르겠다라고 선언을 하세요. 그러면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를 기르겠다라고 하면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하면 할수록 학점이 더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하면 할수록 학점이 낮고 내 생각을 포기하고 교수의 관점을 그대로 카피할수록 학점이 높은 이 패턴이 서울대학교 전역에서 보였는데 저는 서울대학교가 내 생각을 포기하고 교수의 관점을 그대로 카피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비판적인 창의적인 사고를 기르는 그런 인재를 기르겠다고 목표는 여기에 서놓고 평가를 딴 데다 하는 이 차이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대학 내에 존재하지 않는 게 저는 너무 이상하고 그러다 보니 이 간극을 줄이려는 정책이 나오질 않습니다.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서울대 내 문제만은 아니겠지만 어쨌건 저는 대학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쓴 건데 그게 이제 정책이 나간 이후로 너무나 많은 전국의 공교육계에서 초중고, 대입 그럼 공교육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라는 질문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고 그리고 사실은 서울대생 노벨 프라이즈를 받는다는 문제 제기를 제목으로 뽑았잖아요. 근데 사실 저 책이 300 몇십 페이지 이상인데 저 책의 절반 이상이 굉장히 많은 해결책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독자들이 해결책보다 문제 제기 쪽에 집중을 한 것을 보고 제가 말한 해결책이 안 들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이제 전적으로 글쓴이인 저자의 책임이다 싶어가지고 이제 두 번째 책은 대놓고 솔루션을 제목에다 뽑아서 대한민국의 시험 평가를 바꾸지 않으면 교육이 안 바뀐다라는 걸 이제 솔루션을 앞에다 제목을 뽑아서 이렇게 그 두 번째 책을 쓴 게 이제 그 공교육계의 개혁 방안을 이제 제시를 한 거였거든요. 근데 아까 이 채널이 구독자 적고 막 이런 말씀 하시는데 대한민국의 시험 책이 2017년 2월에 나왔는데 저 책 읽어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아이비 얘기예요. 근데 책 제목 어디에도 1쇄에는 아이비라는 단어를 쓰지 못했어요. 왜냐면 그때는 검색하면 인베스트먼트 뱅킹의 약자로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IB라는 것이 그 책의 제목에 어디로 쓰면 이게 금융서적으로 분류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왜냐면 검색조차 안 되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저 책이 나왔을 때 기자분들께서 내용을 보면은 뭐 되게 말이 되는 것 같기는 한데 근데 궁금한 게 왜 전국에 있는 뭐 사범대 교대 교수님들, 교육학 박사들 중에서 동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까? 라는 질문을 저한테 기자분들이 하셨었어요. 그만큼 아무도 검색도 안 되고 동조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혼자 완전히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제 12개 시도교육청에서 도입을 선언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몇백 개의 아이비 관심학교, 후보학교, 인증학교가 이미 이제 생기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 행성도 지금 구독자 수에 너무 이렇게 좌절하지 마시고 혼자서 시작해도 공감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이다. 말이 좀 셌습니다. 죄송합니다. 응원을 받습니다. 네. 네. 그 IB는 사실 최근에 좀 이슈가 많이 돼서 사실 굉장히 급속도로 사실 확산되고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결국에는 IB는 뭐 교육 과정의 전반적인 그 혁신도 있겠지만 그 전에 사실 교육 과정을 이렇게 바꿔야 된다 저렇게 바꿔야 된다는 말은 많았는데 결국 그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거는 그 개별 교사, 개별 학교의 채점의 공정성을 누가 믿느냐 신뢰하는 사실 이 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IB는 사실 이 부분들을 상당 부분 외주화를 하면서 또는 국제 공인이라는 뭐 이런 이제 딱지가 붙으면서 사실 이걸 그 많은 사람들이 좀 호응해주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편으로는 공정성을 일정 정도 담보했다라는 이제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거를 이제 외부의 어떤 사적 기관에다가 시험 평가 제도를 외주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이 점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이제 IB는 시스템이에요. 네. 그
컨텐츠라기보다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민주주의라는 게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서양에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우리는 왕정이었었는데 민주주의가 들어와서 우리나라 사람들로 대표를 뽑고 선거를 하고 또 공약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의 민주주의가 이게 외국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외주 준 거냐 외제냐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지. 아이비도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교육과정을 가지고 우리나라 교육 콘텐츠를 가지고 우리나라 채점관들이 우리나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시스템이 우리는 그런 어떤 정성평가에 대한 채점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의 자본이 축적되어 있지 않은 사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 누가 한다고 한들 아무리 공정하게 한다고 한들 이제 불신을 하고 우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역치를 일단 한번 넘으면 저는 우리나라에서 얼마든지 그것보다 훌륭하게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IB는 국제 공인 시스템이고 전 세계 160여 개국 이상에서 이거를 이제 하고 있다고 하고 전 세계 명문대들이 다 그 점수, 채점의 공정성을 신뢰하고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 그 시스템을 처음에 배워가지고 그 문턱을 넘으면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팝을 우리가 오랫동안 이제 소화를 하다가 그거보다 더 나은 무언가를 보여줄 수 있을 때 K-팝이 나오고 K-드라마, K-무비 이런 게 나왔잖아요. 마찬가지로 저는 IB가 시스템이기 때문에 처음에 일단 한번 경험을 해보고 우리가 그거를 완전히 소화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나은 무언가를 보여줄 수 있을 때 저는 이제 자신 있게 코리안 바칼로레아를 만들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면들이 저는 이제 몇 가지 막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평가의 외주화에 대한 거는 예를 들어서 이게 단순히 논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논술과 뭐가 다르냐 그러면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객관식 선다형 시험으로 안 봅니다. 학부생들은 평가를 할 때 리포트를 내거나 논술형 시험을 보지 막 사지선다형 찍기 시험을 학부생들이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성평가를 하는 거예요. 리포트를 내는데 정성평가잖아요. 그런 정성평가를 함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을 포기하고 교수의 관점을 그대로 카피할수록 학점이 높았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사실상 무늬만 주관식인 그런 주관식인 우리나라의 현재 수행평가 아니면 대학의 논술 사실상 정답이 정해져 있는 그러니까 출제자의 의도와 채점자의 기대를 예측해서 써야만 하는 사실상 정답이 정해져 있는 무늬만 주관식인 사실상 객관식의 시험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IB는 그게 아니에요. IB는 하나의 정해진 정답을 맞히는 그런 패러다임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름이 있다라는 거를 배울 수 있는 그런 나와 다름이 있는 사람도 오를 수 있다라는 거를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자로 성장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더 낫게 세상을 더 평화롭게 만들자라는 것이 미션에 명시적으로 써 있습니다. 그것이 나와 다름이 있는 사람도 오를 수 있다라는 걸 배울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업 설계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출제 채점 기준에까지 모두 다 반영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의 정답을 맞춰야 되는 그런 패러다임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정답이 여러 가지 다양한 정답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 채점을 뭘로 하냐? 그걸 얼마나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설득력 있게 완성도 있게 쓰고 말할 수 있느냐로 평가하는 거에 대한 개념인 거지. 이게 누군가의 정답, 그러니까 무슨 주장을 했느냐가 채점 기준이 아니고 어떤 주장을 했든 그거의 완성도로 채점을 하는 그런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채점 그런 채점 루브릭 평가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어떤 평가 기준, 그 다음에 그거에 채점하는 사람들의 시스템 훈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 세계에서 막 이렇게 시험 문제 자체가 막 다음 중 시대 순위에 알맞게 나열하는 것은 이런 게 아니라 뭐 문학 작품은 뭐 허구임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추구한다고 말할 수 있는지 네가 학교에서 배웠던 작품 2가지 읽기 2시간 동안 써봐 뭐 이런 거 아니면 역사 같은 경우는 동학혁명이 일본의 조선병합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는 주장에 대해서 너는 얼마나 동의하는지 써봐 그러니까 이런 걸 쓰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막 써서
채점 센터에 가잖아요. 그러면 채점 거기 이제 거기 직원이 한 300명 정도 있어요. 전 세계에서 한 17, 8만 명 정도가 시험을 봐요. 그러면은 직원들이 다 그거를 스캔 떠서 업로드를 해요. 그러면 전 세계에 한 3, 4만 명 정도의 채점관들에게 할당을 해요. 그 할당할 때 선생님, 그 채점관들은 대부분 교사들이죠. 그 교사들한테 할당을 할 때 뭐 100개, 200개 이렇게 한꺼번에 오는 게 아니라 10개씩, 10개가 한 세트예요. 한 세트 이렇게 올 때 그 한 세트 속에 랜덤으로 시니어 채점관들이 이미 채점을 완료한 스파이더 반지들이 랜덤으로 숨어 있어요. 그래서 채점을 하다가 이 스파이더 반지에 걸려서 이상하게 채점된 게 감지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이렇게 자동으로 로그아웃되고 요 세트는 다른 채점관이 재채점을 하고 이 채점관의 채점 자격을 박탈할지 아니면 훈련을 시켜서 다시 부활시킬지를 최종 판단하는 게 프린시플 채점관이에요. 그리고 프린시플 채점관들이 이렇게 교차 검증을 해서 이의가 있을 때, 채점관들의 이의가 있을 때 최종 심판하는 역할을 하고 그런 프린시플 채점관들이 시험 1, 시험 2, 그 다음에 내부 평가 한 거 이거 다 합쳐가지고 나중에 등급을 몇 점부터 몇 점까지 할지를 정할 때가 chief 채점관이에요. 이게 시스템이잖아요. 저는 이 채점관들을 우리 교사들로 키우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글로벌 스탠다드로 채점할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을 수 있죠. 그렇지만 몇 번 훈련을 하다 보면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로 채점을 가진 눈을 가진 교사들이 우리 교과별로 뭐 몇백 명, 몇천 명 이렇게 풀이 형성이 되면 그걸 바탕으로 이제 우리만의 루브릭에 우리만의 세팅하는 그런 어떤 같이 코리안 가깔리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가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왜 줄을 주는 게 아니라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현대자동차가 처음에 혼이라도 만들려면 일단 벤츠를 해체 분석해서 이걸 어떻게 되는지 시스템을 배우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약간 그런 거죠. 우리는 한 번도 이런 시스템을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IB라는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에서 검증된 시스템이라는 걸 가지고 와서 우리가 실제로 경험을 해봐서 이 속에 들어가서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 그걸 바탕으로 우리 교사들로 우리 룰을 세팅을 해서 우리 채점 시스템 혹은 우리 평가 시스템을 저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외주라고 생각하기보다 벤치마킹에서 일단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거 만든다. 이쪽으로 가는 걸로 치면 저는 이걸 외제라는 생각을 굳이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토론하고 프로젝트를 하고 이런 생각을 꺼내는 나름의 그런 교육을 하려고 노력했던 것 중에 하나가 혁신학교 운동이잖아요. 근데 혁신학교가 건드리지 못한 게 대입을 못 건드렸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궁극적으로 아무리 학교에서 수업을 바꾸려고 교사 개별적으로 헌신을 한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평가가 끝에 가서 바뀌지 않으면 저는 이게 다 도루묵타돌이 된다. 그리고 혁신학교가 잘 하려고 취지는 너무 훌륭했죠. 근데 결국은 대입을 못 건드리니까 이런 교육을 아무리 해도 또 수능을 봐야 되고 막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 결국은 초등학교에서 조금 혁신학교가 활성화를 띠다가 중학교에 사그라들다가 고등학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혁신학교의 운동이 혁신학교 본연의 문제가 아니라 태생적으로 구조적으로 대입을 건드릴 수 없는 그 태생적 구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 혁신학교의 문제점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교사 개인의 헌신에 너무 의존했어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교사가 너무나 헌신적인 교사가 바뀌더라도 이게 그 학교에서 그 교사가 나가면 막 압박피 교사가 빠졌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러니까 다른 시스템으로 모든 교사들이 연수를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사람이 바뀌지 않아도 시스템은 계속 지속 가능한 이런 환경 생태계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던 그러니까 저는 IB에서 굉장히 욕심이 났던 것 중에 하나는 IB 연수 프로그램이요. 교사 연수 강사 개인기에 의존하지 않고요. 연수가 보통 3일짜리 연수를 다 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질문을 던질지, 어떤 자료를 쓸지, 어떤 액티비티를 하게 할지, 어떤 과제를 하게 할지 모든 게 프로그램드 되어 있는 3일짜리 연수 프로그램이 300 몇십 개가 있어요. 저는 이런 게 너무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이제 그 연수가 개설이 안 돼서 한국에 이제 제가 대한민국에 시험 쓰기 전에 다른 해외에 이 연수를 초중고 이렇게 종류별로 해서 3일짜리 7개를 연수를 들어봤거든요. 근데 저는 서울대에서 12년을 가르쳤어요.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치고 잘 배우는지 수업 설계, 교육 방법, 교육공학 이게 제 전공인데 12년 동안 저는 뭘 가르쳤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연습하고 나서. 그래서 이런 연수를 한국에서 우리 교사들이 받으면 날개를 달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그러니까 혁신학교도 뜻, 취지, 진심은 저는 너무 훌륭했다라고 보고 IB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봐요. 근데 IB는 그것이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고 연수 프로그램 시스템 그 몇백 개의 시스템 그 다음에 자체 대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능을 안 봐도 되는 대입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는 솔직히 사실은 혁신학교랑 IB랑 대치하는 개념이 아니라 혁신학교의 완성형 내지는 업그레이드형을 IB가 방법론으로 제공을 해줄 수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마지막에 평가가 바뀌어야지만 그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그걸 준비하기 위한 중학교, 초등학교, 심지어 유치원 레벨까지 다 이게 왜냐면 계속 그 올이 어딘지를 계속 학부모님들을 바라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는 아무리 그 열린 교육을 해도 영어 수학 학원을 계속 보내세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언젠가 볼지 모를 수능을 답이하기 위해서. 그게 초등학교에도 네. 고등학교 수능을 계속 걱정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근데 고등학교 수능이라는 그 수능이 IB 같은 시험이잖아요. 그러면 초등학교 때부터 문제 수리할 필요가 없죠. 네. 굉장히 방법이 바뀝니다. 계속 토론하고 계속 네. 책 읽고 막 아무튼 책 읽고 생각을 꺼내는 쪽으로 계속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평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 우리나라 교육열이 사실 뭐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고 아마 이 교육열은 뭐 앞으로도 계속 사그러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 방식 자체가 잘못됐다. 엉뚱한 데다가 지금 사교육비나 부모님의 헌신이나 뭐 노력들을 쏟아붓고 있는 게 사실 안타까운 것 같고 사실 제대로 된 교육에 이거를 부어야만 사실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교육을 받고 올바른 성인이 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진짜 정말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 교육은 거의 사회 문제화 되다시피 하는 엄청난 교육열은 우리나라의 어마어마하게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굉장히 국가 발전 동력이기도 하고 나라 전체의 에너지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우리나라 교육 모델을 뭐 아프리카 어디에 이직하고 싶어도 공부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국민들을 대상으로는 이게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이 모델이 우리는 너무나 하고 싶어 하고 잘하고 싶어 하니까 이게 이제 그게 과열돼서 문제인 거지 저는 이거는 어마어마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장점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에너지로 이제 이렇게 발화시킬 것인지가 가장 큰 관건인데, 그 초중고등학교에서 저는 이 교육이 이제까지 너무 이렇게 집어넣기만 하는 교육으로 봤었던 이유는 그 내 생각을 꺼내는 교육이 중단된 시기가 식민지 시대부터 그러니까 조선시대 과거 시험 문제 보면 엄청나게 관점을 질문했고 채점 기준은 차치하고라도 엄청나게 어쨌건 그 생각을 쓰게 했고 조선시대 과거 시험 문제 보시면 교육이 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 하루 종일 쓰게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읽었던 뭐 사사상교 여러 가지 그 어떤 경전들을 다 레퍼런스로 인용을 해서 하루 종일의 긴 분량으로 글을 써야 되는 그런 관점을 쓰고 대동법 같은 경우도 대동법 시행 이전에 이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 관점으로 물었어요. 방해동 때 시험 문제 같은 경우 그렇게 생각과 관점을 묻는 그런 시험 제도에 물론 전 국민이 본 시험은 아니었겠지만 극소수만 받겠지만 그런 패러다임이었었는데 이제 일제시대 때서부터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은 기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 길러야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식을 주입하는 교육은 필요했어요. 왜냐면 일을 시켜야 되니까. 그렇게 자기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하는 교육을 이제 일제시대 35년간 하고 그 다음에 해방 후에 미군정과 압축 경제 성장 시기를 거치면서 내 생각을 포기하고 토달지 않고 선진 지식을 무비판적으로 흡수하는 것만으로도 경제 발전이 가능한 산업 구조였어요. 우리가 너무나 후진국이었기 때문에 일단 비판 창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선진 지식을 따라잡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급했던.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산업 발전을 하는 경제 발전을 한 그 산업들이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으로 갔어.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재의 산업은 일단 선진 지식을 무비판적으로 흡수하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경제 성장이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 수십 년 동안 효과적이었던 우리의 그 교육이 앞으로도 계속 효과적이지는 않다. 그리고 게다가 더더군다나 우리는 선진국이 이미 들어왔고 또 전 세계적으로 AI 4차 산업혁명 시대 이렇게 거의 이제 구한말 근대화가 전 세계를 덮쳤던 그런 시대적인 전환기처럼 지금 시대적인 전환기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그런 교육으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부모 세대에서 효과적인 교육으로 자식 세대는 그거 가지고 생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존을 위한 절박함으로 이거를 국민들도 학부모님들도 교사도 인식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초중고등학교 때 집어넣기만 하는 거를 훈련을 받으면 그 집어넣는 거는 어차피 너무나 인공지능이 이제 다 해주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은 연습과 훈련과 반복에 의해서 길러지는 능력입니다. 근데 그 근육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습과 반복과 훈련을 성장기 때 하지 않으면 그거를 커서 하는 건 너무 불리한 거죠. 그거를 성장기 때부터 한 글로벌 세계에서의 다른 그런 어떤 경쟁자들에 비해서 너무 일단 불리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집어넣는 거는 많이 집어넣어졌는지 적게 집어넣어졌는지에 따라서 전 국민이 똑같은 피라미드에서 올라가는 그런 경쟁을 하는 건데 아이비같이 이렇게 자기만의 생각, 내 관심사, 내 생각, 내 관점, 내 아젠다, 나의 주제 이런 거는 전 국민이 똑같은 피라미드에 올라가는 경쟁이 아니라 학생 각자가 다 나만의 피라미드를 만드는 교육이에요. 그러다 보니 옆에 있는 애보다 내가 더 잘하는 경쟁 패러다임이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더 잘하는 게 중요한 경쟁 패러다임이에요. 그러니까 경쟁이 모두가 너무 다른 거죠.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과 오징어 게임이 누가 1등이에요? 이런 게 무의미하잖아요.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의 콘텐츠로 얼마든지 그 성취 기준에 도달할 수 있고 혹은 더 많은 성취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잣대가 다양하면 저는 그 비판과 창의가 꽃피울 수 있는 생태계가 형성이 된다. 근데 잣대가 지금 수능, 점수, 내신, 등급 이걸로 하나면 다양성은 말살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초중고등학교에서는 그걸 잃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이제 상위 10%에서 1등 하려고 하지 말고 모두가 1등이 되는 세상이 와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그러니까 나 자신이 피라미드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연습을 통해서 모두가 자기만의 1등을 만드는 영역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일 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대전환의 시대가 왔고 대한민국의 역할 자체가 이제 글로벌 차원에서 많이 바뀌고 있고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페이스트 팔로워가 아니라 퍼스트 무버로서의 아이들을 성장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전 세계 관점에서 그래야 되는데 이게 교육계 계셨고 공학자이고 우리 교육 관료계는 굉장히 카르텔이 심하다는 부조라고 누군가는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개혁이다 혁명이다 라고 얘기를 할 정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데 긍정적 에너지는 있으나 가능하다고 좀 보시면 되게 멘트 때 물어봐야 되는데 말씀 중에 물어보게 된 것 같긴 합니다만 저는 제가 완전히 그 맨땅에서 헤딩했잖아요. 네. 계란으로 바위를 쳐왔잖아요. 네. 저는 가능하다고 믿고 또 가능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독립운동처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게 큰 독립이라는 대의를 추구하는 건 줄 아는데 그것보다 저는 더 중요한 게 독립운동처럼 한다는 건 독립이 될 때까지 하는 걸 의미해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요. 실제로 그 시절에 살았던 분들이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이 살아생전에 독립을 못 보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다고요. 왜? 독립운동은 독립이 될 때까지 하는 걸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잠깐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일회적으로 막 떠들다 끝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언젠가 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독립이 될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계속 하는 거를 의미하는 거죠. 왜냐면 저는 이걸 안 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살리는 거가 우리의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예를 들어서
그 이세돌 알파고 그때부터 세상이 바뀌는데 이 어마어마한 충격 속에서 누가 먼저 이 어떤 나라가 이거에 대응을 빨리 할 것이냐. 왜냐하면 구한말 근대화 때 일본이 그 근대화를 19세기 중반에 아시아에서 최초로 메이지 유신에 성공하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한 세기 이상 아시아를 선점해왔잖아요. 일본은 수천 년 동안 단 한 번도 국제시대에서 부각이 돼본 적이 없는 나라였어요. 근데 시대가 전환이 될 때, 그러니까 청동기에서 철기로 바뀌고 구석기, 신석기에서 청동기로 바뀌고 아니면 마차에서 자동차로 바뀌고 그러면 마차에서 자동차로 바뀔 때는 조금 더 나은 마차의 나사 하나 만들기 위해 가지고 목숨 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그런 시기인 거예요. 그런 시기인데 우리가 19세기 중반에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먼저 했잖아요. 근데 우리도 근대화를 하긴 했죠. 늦게 했죠. 그러고 나라를 잃었죠. 중국도 근대화를 하긴 했죠. 일본보다 늦었죠. 그러고 한 세기 이상 일본에 뒤처지는 삶을 살았죠. 저는 이게 나라가 크고 작고 뭐 국가가 부강하고 안 부강하고가 아니라 시대가 마차에서 자동차로 전환되는 시점에 우리가 빨리 시대의 흐름을 읽고 그것에 부응하는 어떤 준비를 하느냐가 그 다음 한 세기를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생존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구한말의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그 목숨 걸고 지금 막 객관식 문제풀이에 목숨 거는 그런 것이 얼마나 이제 무의미한지. 근데 어떤 분들은 그것을 반대하는 수준이요. 구한말의 단발령이 내렸을 때 머리를 자르느니 차라리 내 목을 쳐라. 이래가지고 실제로 자살하신 분들도 있고. 근데 그만큼 머리를 한 번도 잘라본 적이 없어서 이게 어마어마한 세계관이 너무나 다른 거를 못 받아들이시는 분이 있어요. 지금 객관식을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머리를 잘라보면 그게 별게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이게 목을 바칠 만큼의, 목숨을 바꿀 만큼의 가치는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이것도 정성평가도 채점의 공정성이 도저히 본인의 생각에는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도저히 이거는 공정할 수가 없어 라는 그 확고한 프레임 속에 갇혀 있는 인식론에서는 이게 안 받아들여져요. 그렇지만 해보면 이게 되네, 이게 이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비가 너무나 감사하게도 교육청들에서 먼저 시작했어요. 교육부가 아니라. 근데 교육부에서 만약에 먼저 시작을 했으면 그냥 심리적인 저항감이 먼저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교육청들에서 저는 이게 로컬에서 해보니까, 교사들이 해보니까 반신반의하던 교사들이 되네? 이런 확신이 나올 때까지 저는 기다려줘야 되고, 학생과 학부모도 이게 신뢰로울까? 공정한가? 반신반의하던 분들이 해보니까 공정하네? 이런 현장에서의 목소리들이 나와줘야지 이제 중앙 아젠다로서의 힘을 얻지, 이렇게 먼저 탑다운 정책으로 하지 않은 것이 너무 저는 대한민국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처음이라고 생각해요. 독립운동도 독립이 1년, 2년 뒤에 희망이 있어야 이게 막 더 에너지가 생기는 거잖아요. 일제시대 때 35년 걸렸어. 그러니까 35년 걸릴 줄 몰랐던 거지,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너무 그 10년 소신감이 만에 느껴져서. 변절하신 네. 분들도 맞아요. 생기고 맞아요. 했죠. 맞아요. 초반에는 독립운동하다가 맞아요. 40년대에 변절하신 분들도 꽤 있어요. 저는 처음에 그렇게 이게 저렇게 막 그 교육개혁 얘기를 하면 다 주변에서 아니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그때 과연 되겠냐 이런 말씀, 저를 아끼시는 분들 중에서도 너무나 그런 말씀이 많으셨어요. 근데 되겠냐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이걸 안 하면 나라가 망할 것 같고 내 아이가 살 나라가 또다시 구한말 같은 어리석음이 될 것 같으니까 저는 절박하고 조급한 마음에 계속 목소리를 내는 거고, 저는 10년 넘게 이제 칼럼을 썼는데 칼럼도 다 워딩이 다르고 예시가 다를 뿐 메시지는 하나예요. 이 평가 안 바꾸면 정말 우리는 이제 생존을 할 수가 없다. 평가를 바꿔야 교육이 바뀌고 그리고 사회가 바뀌고, 이런 그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는 이유가 그냥 이제 계속 해야 된다. 근데 저는 처음에 그래도 뭐 10년, 15년 플랜으로 로드맵을 짜보자 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걸릴 수 있을 것이다. 혹은 안 바뀔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주변의 말씀들도 그래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2월에 나온 책이 지금 2025년인데 너무나 많은
학교에서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걸 보면 아 이게 불가능한 건 아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원래 본인의 경험 수준을 넘어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객관식 시험의 공정성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런데 입시 제도에 조금 이제 균열을 내보고자 수능 외에도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든지 네. 교과전형이라든지 이제 다른 트랙들을 만들어서 줄을 그래도 한 줄이 아니고 세 줄이라도 세워보자고 했는데 또 이제 많은 부모님들은 그 객관식 수능 시험보다 학종이나 뭐 다른 내신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불공정하다는 이 팩트에 기반하지 않은 이런 이제 불신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데는 아마도 이제 그 미디어에서 비춰지는 소위 이제 강남을 비롯해서 엄청난 돈을 가지고 그 내신 성적의 트랙을 만들어주는 뭐 이런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들 미디어를 접하다 보니까 아 저렇게 돈을 갖다 부어야 성적이 나오는 것은 조금 불공정할 수밖에 없어. 아니 이런 이제 불신들을 갖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최근에 칼럼 보니까 그 이제 입시에서 이제 뭐 사교육에 붙는 이런 이제 사교육비도 굉장히 양극화되고 있고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고 결과적으로도 그 뭐 대학에 진학하는 데 있어서도 그 불평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이제 이런 부분들도 지적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수능 객관식하고 주관식이 이제 내신으로 된 것들하고 과연 공정성의 차이가 어떻게 있는 건가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 이제 평가와 선발은 분리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 네. 평가는 어떤 종류의 시험 문제를 보는 거냐인 거고요. 선발은 그 중에서 뭘 몇 퍼센트 이렇게 해서 뽑느냐인 것 같아요. 정시는 수능 100%로 뽑는 게 선발 방식이고 이제 뭐 학종은 뭐 생기부를 보고 뽑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거고 저거고 다 수능이든 내신 시험 문제든 다 시험 문제 패턴은 정해진 정답 맞히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수시 몇 퍼센트, 정시 몇 퍼센트 가지고 이란 이한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계속 공론화 위원회까지 돌려가면서 엄청나게 싸웠잖아요. 네네. 다 의미가 없다. 왜냐면 1, 2, 3, 4안 모두 다 답이 없어요. 그거에서 어떤 걸 선택해도 우리 아이들한테 길러지는 역량은 대동소이해요. 그러니까 비판적이고 창의적이고 사고 역량을 AI에 백전백승할 그런 역량은 못 길러요. 어떤 방식으로든 현재의 수능 내신 평가 시스템에서. 그러니까 지금 공정이 어떤 게 더 공정하냐라는 거에 있어서도 저는 굉장히 이제 일단 객관식 선다형이 가장 공정하다고 믿는 그 시스템에서는 시험 성적으로 점수가 뚜렷하게 나뉘니까 이게 공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은 시험 점수를 맞으면 안다라고 봐요. 근데 과연 우리가 이 점수를 맞는 게 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예를 들자면 수학시험 같은 경우 우리가 시험 시간을 1.5배나 2배로 시간을 늘려봐요. 그럼 석차가 바뀝니다. 시험 시간을 늘렸을 때 원래 모르던 애는 시험 시간 늘렸다고 답을 쓰지 않아요. 못해요. 원래 모르던 애는 그냥 계속 모릅니다. 근데 원래 알았는데 시간이 모자라서 못 썼던 애는 맞히겠죠. 그러면은 시간을 짧게 줘서 원래 모르던 애가 못 써서 빵점 받은 거나 그 문제에 있어서 알았는데 시간이 모자라서 못 써가지고 빵점 받은 거는 우리는 똑같이 그걸 틀렸으면 0점이라고 처리를 하잖아요. 이게 공정이냐고요. 공정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걸 평가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특정한 게임의 룰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왔는지를 가지고 지금 초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게임의 룰이 공정한지에 대해서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있고 이 게임의 룰이 공정한지에 대한 본질적인 논의를 하기보다 주어진 그 게임의 룰 내에서 누가 더 빨리 들어왔느냐로 지금 초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공정은 기본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 두 개를 얘기를 해야 된다. 신뢰도는 누가 채점을 해도 동일하게 나오는 게 신뢰도고 타당도는 우리가 원래 기르고자 목표한 그 능력을 평가하느냐거든요. 근데 우리 수능은 100% 객관식이고 기계가 채점하다 보니 신뢰도가 100%예요. 근데 타당도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지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국가교육과정에서 저는 영어 국가교육과정은 말하고 쓰기를 가르치지 말라고 되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영어 국가교육과정 읽어보시면 말하고 쓰기를 가르치라고 되어 있고 평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국가교육과정에서 그렇게 목표를 말하고 쓰기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수능이나 내신에서 평가하지 않아요. 그러면 길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영어를 계속 1등급을 받고 만점을 받아도 나와서 말하고 쓰는 게 안 편해요.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 시험에서 1등급을 받는 거를 잘했다라고 볼 것이냐? 그거는 타당하지 않은 거예요. 원래 국가교육과정에서 목표하는 그 기르고자 하는 역량을 제대로 측정 평가하지 않은 시험이기 때문에 이 시험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서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정에 대해서 단순히 우리는 계속 신뢰도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타당도를 얘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기르고자 하는 역량이 우리나라가 국가교육과정의 목표가 틀리지 않았어요. 네. 국가교육과정 목표 훌륭합니다. 근데 평가가 따로 돌아요. 네. 저는 이 괴리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국가 내에 존재하지 않고 그래서 이 간도를 줄이려는 정책이 안 나오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를 한 거지 네. 우리나라 국가교육과정을 버리고 새로운 국가교육과정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평가가 좀 본질적으로 우리 국가교육과정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그 역량을 제대로 평가하는 것 쪽으로 가자라는 거고 그러려면 객관식 선다형 지금과 같은 평가 형태로는 안 된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질문이 뭐였죠? 제가 자꾸 3초 세는 것 같은데 질문하고도 저도 잊어먹고 있었는데 너무 말씀 잘하셔가지고 네. 그 불평등, 교육 불평등 심화 부분 서교육비에 따라서 네. 그리고 이제 아이비 같은 경우는 사교육 근절책으로 나온 건 아닌데 우리나라가 사교육이 이렇게 거의 국가적으로 그 거대한 사업이 될 수 있었던 건 전 국민이 똑같은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성이 가능해서 그래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아이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제주에 굉장히 소외된 낙후된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를 아이비 학교로 지정을 하고 그 옆에 있는 중학교, 초등학교 다 클러스터를 묶어서 만들었잖아요. 아이비 학교로. 근데 그 친구들이 제가 이제 그 효성고등학교 같은 경우 그 1기 그러니까 첫 번째 아이비 졸업생의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그 학생들을 전부 제가 이제 종단 연구 분석을 하면서 인터뷰도 하고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 관리자, 학부모 이렇게 다 인터뷰도 하고 설문도 하고 이렇게 해서 분석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 학교는 굉장히 돈의 최하위권에 가다시피 하는 굉장히 어려운 학교였어요. 늘 비평준화적인 게 미달이었어요.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보통 아이들 얘기를 들어보면 중학교 때 그 학교 지원한다 그러면 막 선생님들이 뜯어 말리고 막 이랬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못하는 애들이 간 지역이었는데 근데 1학년 1학기 끝나고 나서 제가 학생들 인터뷰를 해보니까 좀 지난 학기에서 좀 이렇게 기억에 남는 재밌었던 수업 있으면 한번 얘기해보자 그랬더니 학생들이 수학이 기억에 남아요. 수학이 재밌었어요. 수학 얘기를 여러 명이 해요. 근데 저는 인터뷰할 때 항상 그 내신 상중하를 1대1로 섞어서 하거든요.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 수학이 재밌었다는 얘기를 상위권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중위권, 하위권도 수학이 기억에 남는데요. 저는 굉장히 놀랐던 게 다 수포자일 줄 알았거든요, 이 학교는. 근데 학생들이 수학이 재밌다고 해서 뭐 어떻게 했나 들어봤더니 수학을 아이비식 평가를 하신 거예요. 아이비식 평가는요, 기초 교과 개념을 배우면 우리나라는 개념을 배우는 것만으로 절대로 고득점을 받을 수 없는 구조예요. 수많은 유형 문제집들을 풀어야지만 고득점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이 유형 문제집 풀지 않고 개념을 배웠으면 그걸 바탕으로 실생활에 나의 관심사와 연결지어가지고 열몇 페이지짜리 탐구 보고서를 쓰는 게 기말과제인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학기에 배웠던 게 수학에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래요. 그 학교는 학부모 직업군 중에서 가장 많은 직업군이 농업이래요. 교농사짓인데요. 근데 학부모 중에 이제 이 어떤 친구가 부모가 농업에 종사하시는 아버지가 이렇게 보는 농부들이 보는 잡지의 표지에 방제용 드론으로 농약을 살포하는 사진이 있는 걸 보고 학교에서 배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를 활용해서 방제용 드론으로 농약을 살포할 때 어느 정도가 최적정선에 높여야 하는지를 탐구하는 탐구보고서를 열몇 페이지를 쓴 거예요. 그게 기말 과제였어요. 뭐 어떤 친구는 막 자기 운동장에 잔디밭에 스프링클러가 물을 주는 데는 계속 주고 있고 물을 안 주는 데는 계속 안 줘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를 활용해서 운동장의 스프링클러의 위치 개선 방안 연구를 쓴 게 그게 보고서예요. 근데 얘네가 상위권이 아니에요. 모든 애들이 이런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화학 그 탐구 보고서를 쓰는데 고춧가루를 빻을 때 씨를 넣고 빻을 때와 씨를 빼고 빻을 때 맵기와 질감과 식감과 영양이 어떻게 다르게 차이가 나는지를 비교 분석하는 그 탐구 보고서를 쓰느라고 몇 달 동안 실험실 지방령이 돼서 살았대요. 그러면 얘가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를 선생님 수업을 들었는데 도저히 이해가 잘 안 간다. 그러면은 인강, 학원, 사교육, 과외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 다음에 수많은 유형 문제집 풀어야 되는 거를 안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 탐구 보고서를 해야 되는데 이 탐구 보고서는 굉장히 로컬적인 주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데이터 컬렉션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전 국민이 똑같은 문제집을 풀어야 되는 경우는 대치동 일타 강사가 가장 파워풀한데 이렇게 방제용 드론으로 농약을 살포할 때라든가 아니면은 무슨 고춧가루가 어쩌고 이거는 대치동 일타 강사의 피드백보다 그 맥락, 현지의 맥락을 잘 이해하고 있는 담당 교사의 피드백의 비중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교육의 근절책은 아니더라도 지형 변화는 불가피해요. 그러니까 사교육의 그 파워가 되게 약화될 수밖에 없고 게다가 이런 거는 로컬의 이런 이슈는 애들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얘가 이 고춧가루를 한 애가 전교 1등이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애가 아니었어요. 근데 세상에 전교 1등의 개념이 되게 희미해져요. 왜냐면 얘보다 훨씬 더 점수가 다른 거가 좋은 친구는 있겠지만 고춧가루는 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옆에 있는 애보다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의 고춧가루에 대한 그 연구가 어제보다 내가 오늘 나아야 되는 그 피라밋을 만드는 거에 매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사실은 애들이 대학을 가든 안 가든 이런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그러니까 저는 못해도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우리나라도 공부 잘하는 애 못하는 애 100점 50점 다 있고 아이비도 100점 50점 있다 칩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100점 50점은 어쨌건 교과서 생각, 저자 생각, 문제집 뒤에 정답 그거 100점 50점인 거고 아이비는 내 생각, 내 주제, 내 관심사, 내 아이디어 그거 100점 50점이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똑같이 공부를 못해서 50점짜리로 나왔다 치더라도 인공지능 시대에 누가 더 경쟁력이 있을까 생각하면 저는 그냥 답은 명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교육의 지형 변화는 저는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전 국민이 똑같은 문제집을 풀어야 되는 그 문제집 시장의 아이비는 수십 년 동안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게 의미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문제집 시장을 주도하고 있잖아요. EBS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교육이 영어로 프라이빗 에듀케이션이 아니라 학계에서 섀도우 에듀케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림자 교육이라고 해요. 근데 그림자는 본체가 있잖아요. 그 본체가 사교육에서 문제를 계속 문제풀이를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면 공교육에서 수능이나 내신에서 점수를 잘 받기 때문이에요. 근데 수능이나 내신에서 책 읽고 토론하고 생각을 꺼내야만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바뀌면 사교육도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책 읽고 토론하고 생각을 꺼내는 그런 교육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2주 집중 속성반 이런 게 안 지켜요. 그렇게 해서 점수가 갑자기 오르지가 않기 때문에 그럼 약간 사교육이 있더라도 길게 긴 호흡으로 약간 보약 같은 금방 효과는 없지만 그러나 책 읽고 토론하고 생각을 꺼내는 그런 교육은 장기적으로는 몸에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걸로 바뀔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교육은 약간 규모의 경제성이 또 안 나와서 비즈니스로 적합한지는 또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교육을 근본적으로 사교육을 때려잡는다. 이 교육 패러다임은 그대로 두고 이 정책은 안 먹힐 거라고 봐요. 근데 교육 패러다임을 본질적으로 바꾸는 걸로 하면 사교육은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지형이 바뀔 그렇죠. 것이다. 지형 변화는 불가피하다. 그러니까요. 저는 말씀하신 게 100% 공감이 되고 그렇게 가능하다고 믿는데 그런데 계속 이제 사교육 시장이든 학교가 됐든 어디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자꾸 그 위에 기득권 프레임에 갇혀서 서열화 시켜서 거기서 내가 몇 등인 거가 가장 평가의 기준이라고 자꾸 얘기하면서 공정하지 않다는 프레임을 자꾸 저희는 씌우는 것 같거든요. 그럼 내 자녀가 어떻게 성장할지, 어떤 공부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것부터 시작해서 해야 되는데 기존 프레임 안에서
조금 더 잘하는 아이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고민조차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생각의 전환이 너무 가감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이 생각만 전환이 되면 내 아이가 어떤 공부가 필요한지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생각의 전환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은 거라서 그런 걸까요? 그것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이제 대학을 명문대를 가면 인생이 보장되는 시대에 학부모들은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애들은 더 이상 그게 네. 보장이 안 되는 네. 그런 현실을 이제 데이터를 좀 보시면 이게 서울대 나온다고 다가 아니네 이런 걸 일단 네. 아셔야 되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아이비 같은 걸 해도 대학을 못 가지 않더라. 대학은 잘 가더라. 그런데 더 이후에 자생력을 더 키울 수 있겠더라라는 사례들을 보면서 이제 조금씩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아이비가 급속도로 이렇게 확산이 된 계기는 1기 졸업생들이 역대급 대입 실적을 냈거든요. 그렇죠. 그 실적을 보고 나서 이제 학부모님들이 막 이사를 가기 시작하고 저 학교가 뭐냐 이렇게 된 것도 없잖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종류가 다른 공부를 하면서도 대학을 못 가지도 않더라. 이런 이제 그 사례들이 학부모님들을 움직이 1차적인 동인은 그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열린 교육을 하고 뭐 한다고 하더라도 대학을 못 가더라. 이러면 이제 그게 확산이 되기는 어려워요. 그런 부분이 하나 있기는 한데 다만 이제 명문대를 가더라도 더 이상 그것이 아이들이 한 20살 정도의 대학 가가지고 이후 80년 살아야 되는데 그 80년의 인생을 그 학교가 이게 개런티를 해주는 게 더 이상 아닌 세상이 됐다라는 것에 데이터를 자꾸만 접하시면 이게 아닌가? 이렇게 내가 흘 때랑 다른가? 이런 생각을 좀 하시게 되지 않나요? 네. 저도 이제 빨리 그런 이제 평가 제도가 어떻게든 비단 꼭 아이비만이 아니더라도 적절하게 받은 교육에 대해서 평가하는 제도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자 입장에서 지금의 교육을 이 친구들도 지금 막 십몇 년 받고 있잖아요. 또 부모님 영향도 엄청나고 그래서 무기력해지고 그 다음에 모든 잘못을 자기화시키고 그리고 아까 우리 막 열정을 넘치는 그 에너지는 사실은 이제 앞쪽 경쟁 성장 시대에 우리가 가졌던 에너지였다면 요즘 친구들은 그 에너지조차 저는 소진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런 친구들한테 지금 이게 교육의 내용을 패러다임을 바꿔버리면 그걸 감당하고 있게 될 수 있을까? 저는 말씀하신 교육이 너무 좋지만 더 많은 에너지와 더 많은 집중과 몰입이 필요한 교육이라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과연 이 친구들이 그걸 해낼 수 있을까? 라는 걱정도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너무 정해져 있는 부모가 세팅되어 있는 스스로 뭔가 결정해본 경험이 없는 이 친구들이 좀 그 안을 많이 지켜보고 계시니까 좀 어떠세요? 일단 우리가 성장기 초중고 그때는요 말랑말랑해요. 그래서 애들이 우리가 애들 걱정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애들을 어떤 말랑말랑한 그 상태의 아이들을 어떤 모양을 만들지를 결정하는 학부모와 교사가 바뀌는 게 가장 큰 관건이지 아이들은 정말 금방 적응하고요. 그리고 먹는 거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우리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먹는 음식이 있고 그 다음에 교육이라는 정신적인 게 있잖아요. 먹는 거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애들을 며칠만 못 먹이면 애들이 꼴이 틀려요. 애들이 막 이제 비실비실하고 근데 며칠을 또 막 잘 먹이잖아요. 그러면 때깔이 달라집니다. 아주 애들이 피부에서 윤기가 나고 막 머리카락에서도 윤기가 나고 모든 동물이 그래요. 먹는 거가 충실하면 며칠 만에 애들이 회복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애들이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좀비처럼 그렇게 집어넣는 교육만 막 따라다니는 그런 교육을 하다가도 네가 생각해야 돼. 네 생각이 뭐야? 너의 관심사가 중요해. 너의 관점이 중요해. 너의 아이디어가 중요해를 계속 하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당황해서 모른다라고 뒷걸음질 칩니다. 근데 그 다음날 오면 또 물어요. 그럼 또 뒷걸음질 치고 그 다음날 오면 또 물어요. 아이비 학교가 이 선생님의 질문을 내가 생각해야 돼. 내 생각이 중요하다라는 이거를 벗어나려면 학교를 퇴학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학교를 계속 다니려면
강제로 애들이 생각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그 생각이라는 걸 하는 거를 주도권을 애가 자기의 생각이라는 걸 내 관점이 뭔지 나의 생각이 뭐고 나의 주제가 뭐고 나의 관심사가 뭐고 나의 어떤 아젠다가 뭔지를 생각하는 걸 강제로 생각을 몇 번을 하다 보면 애들이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게 상위권뿐만 아니라 중하위권들도 눈빛이 달라지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IB가 훨씬 더 오래전에 영어판으로 도입이 된 게 2010년부터 경기외고가 유학반 한 반만 영어판으로 도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유학반 한 반에 그 경기외고 입학한 애들은 중학교 때까지 대치동에서 문제풀이 0.1점에 목숨 걸던 애들이었어요. 근데 들어와가지고 그 IB반 해가지고 그냥 몇 달 만에 애들이 확 적응합니다. 못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애들은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리고 애들이 자기가 한 번도 주도권을 가져보지 못해서 주도권을 주세요라고 얘기를 안 하죠. 왜냐면 모르니까 그 세계를. 그러다가 이제 내 생각, 내 관심사, 내 주제, 내 아젠다가 중요한 그런 평가 패러다임이고 그런 걸 계속 학교에서 요구를 하다 보면 자기가 주도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정말 이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저는 예를 들어서 이제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옆에서 이제 음식을 보고 배우라고 하면서 계속 시키는 일은 양파 까라, 파 다듬어라, 마늘 까라. 이것만 계속하면 10년이 돼도 이 며느리는 혼자서 손님상을 기획해서 차리질 못해요. 근데 저는 혼자서 손님상을 기획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손님이고 어떤 연령대고 어떤 걸 좋아하고 그래서 재료는 뭘 구매해야 되고 어떤 거는 음식 준비에 따라서 어떤 건 미리 재워놔야 되고 이 모든 걸 오르가나이즈하고 코디네이트 할 수 있는 기획을 할 수 있느냐가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IB는 학생에게 문제 해결력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문제 발굴력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문제를 발굴해서 그걸 기획해서 예를 들어서 봉사도요. 우리는 1365에 있는 사이트에서 가지고 시간을 때우는 걸 봉사라고 생각해요. 근데 IB는 어디에서 어떤 봉사를 무슨 의도로 할 것인지에 대한 봉사할 사이트를 스스로 발굴하게 하고 그거를 기획하게 하고 그래서 가가지고 뭘 도와줄 건지 그래서 도와준 것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 그게 너의 입장과 그 도움을 받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떨 건지 그리고 그 후에 너는 이걸 어떻게 팔로우할 건지 처음부터 끝까지 손님상을 차리게 하는 기획을 봉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뭐 팥 까고 마늘 까고 이런 분절적인 아까 얘기한 그런 수학 공식 외우는 이런 게 아니라 왜 이게 필요한지 그래서 필요해서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어떤 문제를 너는 발굴해서 이 식을 혹은 적용할 수 있는지 이 모든 총체적인 걸 하기 때문에 저는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난도가 얘네들은 IB 하는 애들은 EBS 문제집 안 풀어요. 그리고 킬러 문항 못 풀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막 얘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농부가 된다고 하더라도 스마트팜 같은 걸 할 수 있겠구나. 뭐 아니면 플루원 같은 걸 만들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적분 이런 거 잘 몰라도 2차 공식과 2차 함수로도 풀 수 있는 세상의 문제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자기 관심사와 콘텐츠에 필요한 지식을 끌어당겨서 교과 지식을 연계해서 나의 어떤 실생활의 연구 주제를 발굴하고 내지는 어떤 실생활의 여러 가지 나의 아젠다를 발굴하는 저는 그런 교육 쪽으로 가면 애들 눈빛이 살아나고 그리고 이제 교사들도 이게 되네? 라는 걸 알게 되면 계속 이제 학생들 탓 혹은 학부모들 탓이 아니라 이게 내가 바뀌니까 교사가 바뀌니까 아이들이 눈빛이 바뀌고 학부모도 신뢰하는구나 이런 경험이 축적이 되면 저는 우리나라 교육 전체가 바뀌는 거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학부모가 제일 큰 문제는 아니요. 학부모들도 일단 제가 이렇게 보니까 반신반의하던 학부모님들이 학생들이 밥상머리에서 쓰는 언어의 구조가 달라지는 걸 느끼면서 너무 애가 말을 논리 정연하게 설득력 있게 하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냥 밥 뭐니? 뭐 싫어 뭐 이런 식으로 문 닫고 들어가고 별로 대화가 잘 안 되고 대화를 해도 피상적인 얘기만 하고 또 대화를 해도 그냥 감정을 툭툭 던지지 아주 논리 정연하게 예를 들어서 백분 토론에 나온 사람처럼 얘기하고 이런 게 안 됐었는데 IB를 하면서 말이 논리 정연해지고 글이 논리 정연해지고 그렇게 하면서 학부모님들이 이런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변화를 느끼면서 막 이제 딴 데 가서 막 레벨 테스트 받고 돌아다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현격하게 줄어들더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학부모님들도 네. 아이의 눈빛과 성장을 보면서 네. 저는 신뢰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비 쪽을 말씀하고 계시지만 제가 아이들을 키운 학교는 아이비는 아니었지만 혁신 학교였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가정을 고스란히 아이가 겪었거든요. 그때 그 아이가 변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말을 조심하게 되고 생각을 전환하게 되고 이제 바뀌기는 하긴 하는데 그 경험치가 많은 사람이 하지는 않고 있어서 그게 좀 안타깝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네. 그런 깊은 경험이 안 되는 분들은 이제 대입 실적 결과를 보시겠죠. 근데 아이비를 했는데 대학을 잘 가네. 네. 이런 거를 보면서 이제 네. 아주 피상적이긴 하지만 아이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음. 계기가 되고 이런 교육도 뭐 그냥 뭐 시도만 하다 끝나는 게 아니라 결과까지 되네 막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네. 걸로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되죠. 저도 중학교 때는 강남에 있는 일반 학교 나왔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사교육 없는 혁신고등학교 보냈는데 경험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가자마자 말씀하신 대로 너는 언제 행복하니? 어떨 때 행복하니? 뭐 할 때 행복하니? 맨날 이 질문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 나올 것 같아. 학교 가면 저 행복이라는 행자만 들어도 너무 토가 나올 것 같다 하는데 그런 경험을 쌓고 자기 생각하는 힘을 키워지더니 지금은 굉장히 많은 다양한 활동들을 이제 졸업하고 나서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아이들의 변화는 그런 차에서 충분히 가능한 거 저희 걱정을 굳이 내려놔야 될 수도 있는 거겠네요. 네. 참고로 행복이라는 그러니까 이게 좋게 들리기는 하는데 저는 이제 전국의 학교들 많이 다니다 보니까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한다는 명분 하에 너무나 많은 교육을 그냥 빼요. 안 해요. 놀려요. 그런 학교들도 너무 많고 네. 아이들이 행복해야 되기 때문에 숙제를 내지 말아야 된다. 아이들이 행복하기 때문에 이 부분 시험 문제 내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건 아닌데 그래서 아이비 그러니까 아이비 같은 경우는 널널한 교육은 아니거든요. 맞아요. 굉장히 빡센 교육인데 근데 한국의 객관식 선다운 문제는 못 풀어요. 그러니까 이건 실력이 없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다른 종류의 실력을 키우느라고 바꾼 거지 이 실력이 낮다고 해서 아이들이 이제 그 느슨한 교육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혁신학교들도 그렇고 이렇게 열심히 헌신적으로 하면서 애들을 성장시키면서 혁신을 시키는 학교 선생님들도 있고 또 아이들을 행복하게 한다는 명분하에 이것도 빼고 저것도 빼고 그냥 행복하게 놀다 끝내자 라고 하는 경우도 봐서 저는 이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우리가 좀 제대로 세밀하게 좀 살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